자, 수능 특강 15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자, 이제 이 단어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달리 이제 구체적인 나라 이름들하고 위치들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중남부 아메리카, 그 중에 우리가 남부 아메리카 지역은 거의 모든 나라 이름하고 위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국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아니면 케냐라든지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수단하고 남수단처럼 뭔가 특징이 뚜렷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은 또 정확하게 나라 이름하고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지역지리 부분은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어쨌든 수업 시작할게요. 자, 1번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및 도시 구조의 특징.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는 이제 과거에 유럽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자, 도시 발달 배경은 일단 고대 문명의 중심 지역에 여전히 도시가 있기도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도시는 잉카 문명의 수도가 쿠스코라는 곳이었는데 이 쿠스코는 오늘날 페루에 있어요. 페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마추픽추인데 쿠스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즈테카 또는 아즈텍이라고도 그러는데, 자, 멕시코 시티가 옛날 아즈테카 문명의 제국의 수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여전히 도시가 있기도 하다.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기후 단원에서 공부한 것처럼 열대 고산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오래된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 이제 식민 지배를 위해서 도시들을 많이 건설을 했는데, 당연히 식민지에서 금이나 은이나 또는 플랜테이션 작물 같은 것들을 유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항구 지역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예요. 리마. 그러니까 우리가 페루라는 나라는 이제 과거 잉카 제국의 어떤 중심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쿠스코가 원래는 수도였는데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해안가 지역에 리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자, 아무튼 리마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쨌든 중남부 아메리카의 이제 도시화 과정의 특징을 보면, 자, 여기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 단원에서 유럽보다도 도시화율이 더 높은 곳이 라틴 아메리카였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제 빈부격차라 그래야 되나요? 촌락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만 몰려들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도시화율의 증가가 이제 무척 빨랐으나 지금은 거의 80%쯤 되니까 도시화율이 이제 종착 단계에 이르는 거잖아요. 도시화 단계가. 어쨌든 20세기에 굉장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몇몇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도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건물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학교나 병원 같은 걸 이게 제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민촌, 판자촌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도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너무 밀집해서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도시 과밀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이걸 넘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도시화가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한 국가의 수위 도시에, 자, 수위 도시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부르죠. 인구가 집중하면서 종주 도시화 현상에 나타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꽤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수위 도시에
뭐 산업이나 인구 같은 게 집중되면서 종주 도시화 현상이 보통 뚜렷하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제 우리가 브라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은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뭐 항목별로 물론 그때그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다른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브라질 안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1위 도시와 2위 도시가 비슷하거든요. 상파울루하고 리우데자네이루. 그래서 브라질은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브라질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브라질은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지도는 그냥 상식에서 자, 오늘날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아스테카 문명이고요. 사실 뭐 고대라고 했지만 뭐 기원전 그런 건 아니고요. 대략 뭐 기원 후 뭐 10세기 넘어서 물론 이렇게 잉카 제국이 뭐 멸망했다 그래야 되나요? 에스파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는데 그게 뭐 16세기 뭐 그쯤 되니까요. 자, 아무튼 완전 고대 문명은 아니에요. 그냥 좀 오래된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카탄 반도라 그러는데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에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던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의 수도는 쿠스코. 제국의 수도는 쿠스코. 그 근처에 마추픽추가 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남부 아메리카의 인종 및 문화 특색. 자, 여기는 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 뭐 혼혈이 많은 곳이 바로 여기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제 우리가 인디오라고 보통 하는데 자, 이 언어를 갖다가 이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 사람이란 뜻에서 쓴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카 원주민 뭐 그 정도로 바꿔서 불러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고 뭐 선생님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작 여기 뭐 인디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인디오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딱히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계 백인들이 진출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구대륙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과 함께 병원균, 바이러스가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금광이나 은광에서 이렇게 은이나 금을 캐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럽계 백인들이 열대 기후에 잘 적응할 것 같은 그런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적도 근처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그 다음에 유럽계 백인,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흑인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다 보니까 혼혈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다 이제 국가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이제 큰 특징 잡아줄 테니까 그거 떠올리면서 한번 정의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설명할게요. 자, 유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대부분의 지역은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를 했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했죠. 자, 물론 자, 이제 시험에서는 뭐 전혀 물어보진 않지만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도 아니고 에스파냐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를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의 지역은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유럽 보면은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하고 붙어 있잖아요. 물론 언어가 다르긴 한데 근데 뭐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얼추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냐를 주로 쓴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크리스트교 가운데서도 가톨릭을 주로 믿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가톨릭교를 주로 믿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현재 교황이 프란체스카 교황인데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요.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교황이 됐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대륙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황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황이 된 지도 좀 지났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톨릭교를 믿는 신자가 제일 많은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는 했으니까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민족의 다양성과 분포,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장 많은 나라에서는 혼혈의 비중이 제일 높다. 혼혈의 비중이 제일 높다. 근데 물론 콕 찍어서 말을 하자면은요, 멕시코,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칠레, 이 세 나라 정도는 뭐 외워두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 나라들은 혼혈의 비중이 제일 높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자, 안데스 산지와 아마존강 유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데스 산지 중에서도 과거 잉카 제국의 중심지였던 곳, 거기는 오늘날에도 원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봤더니요. 페루하고 볼리비아를 봤더니 빨간색으로 다 칠해줄까요? 봤더니 원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죠. 체크 좀 해주세요. 자, 특히 볼리비아를 자주 제시해요. 볼리비아가 원주민의 비율이 62%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높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럽계는 다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유럽계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유럽계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 유럽은 기본적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열대기후는 당연히 유럽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고산 지역은 뭐 기후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뭐 지형 조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열대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온대 지역, 온대 기후 지역에 유럽계가 주로 분포를 해요. 자, 어쨌든 기후 환경이 쾌적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살기 좋은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고요. 자,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유럽계의 비중이 86%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거의 유럽계인 거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랑 비슷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우루과이. 이 두 나라가 대표적인 유럽계 국가예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가 엄청 넓은데 그 중에 유럽계가 거주하는 곳은 남동부 해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대 기후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적도에서 좀 최대한 떨어져 있고 적도 근처는 너무 더우니까. 그 다음에 해안가 지역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넘어온 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주민들이 많이 죽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적도 근처에 플레인테이션 농업을 하는 곳에 현재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나라가 자메이카인데 뭐 자메이카 그 다음에 아이티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계의 비중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섬 나라들에서 대체로 아프리카계의 비중이 높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 특징. 자, 이제 앞에서 뭐 북부 아프리카의 도시, 아프리카랜드 아메리카의 도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도시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도시하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하고는 뭐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완전히 차지한 데에 비해서 여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유럽계가 건너오기도 했지만 원래 살던 인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혼혈들도 당연히 거기서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 자, 아무튼 가장 큰 특징은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와
그다음에 혼혈이나 원주민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계층이 구분이 되면서 거주 지역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인 유럽계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민족이나 인종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유럽의 식민지 통치 중심지로서 도시가 계획되고 건설되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포인트는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자, 도심 주변에는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도심 주변. 자, 우리가 도심에는 관공서나 뭐 핵심 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교통망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건 아니라서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뭐 출퇴근을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좀 달리 이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도심 주변에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심 주변에 그런 고소득층이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제 거기가 너무 밀집해지면 새로 건설된 최근에 건설된 주요 교통로 그런 데를 따라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고소득층 유럽계 사람들이 도심 주변에 주로 거주하고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많다. 뭐 그 정도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날에도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유럽에서 넘어온 거랑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가 이제 도시 안에 뭐 공존이라기보다는 같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걸 뭐 이중적이다. 우리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중적 도시 경관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도심과 도시의 발전 축이 되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한 중심 지역인 중심이 축을 따라서 교통로가 형성이 되면 그곳을 따라서 고소득층의 유럽계가 주로 거주한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도심이나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거주한다. 네, 일단 도심에 거주한다는 게, 도심 근처에 거주한다는 게 이게 미국에 있는 도시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도시 주변부로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 또는 이제 혼혈이 거주하는 저급 주택지가 나타난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도시는 도심 지역은 너무 빽빽하니까 너무 혼잡하니까 고소득층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저택 또는 뭐 이렇게 커다란 집 여유롭게 산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는 농촌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불량 주거 지역이 흩어져서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빈부격차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촌락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서 불량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슬럼가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마다 이런 슬럼가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대표적인 슬럼가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브라질에 있는 그런 슬럼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벨라라고 불러요. 파벨라. 그래서 이 용어는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직접 제시를 했거든요. 좀 알아두세요. 파벨라는 브라질에 있는 불량 주거지역 슬럼가를 부르는 용어다.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 변화 모델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도시 문제도 뭐 이미 이야기를 다 했죠. 자, 소수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대규모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브라질에서는 파벨라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마구마구 몰려들면서 불량 주택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와 함께 도시가 무분별하게 막 커져요. 자, 우리가 건물이 빽빽하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그런 도시 지역을 시가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걸 스프룰 현상이라고 불러요. 스프링처럼 뭐 튀어나간다고 연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도시죠.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 자,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내전, 난민, 뭐 분쟁이 많다. 그 다음에 개발이 덜 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중남부 아프리카, 여기서는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분쟁이 있는 나라들은 어디인지, 뭐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배경을 보면은요, 민족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자, 우리가 열대우림 지역은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식생이 빽빽하고, 그 다음에 뭐 도로 같은 거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로부터 원주민들 사이에 교류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서로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나라로 묶여 있다 보면 뭐 갈등이 생길 요지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종교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종교 간의 갈등도 나타나요. 자, 일단 토속신앙은 별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땅에 토속신앙 많이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있고요.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으니까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유입됐고요. 지금도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에요. 자, 일단 지역으로 구분을 하자면은요, 이슬람교는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 서남아시아 그쪽이 이슬람교죠.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중심이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크리스트교는 과거에 유럽이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전파되었다. 당연히 이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지역도 있겠죠. 자, 두 군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바로 나오네요. 자,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점이지대에서는, 자, 우리 점이지대는 두 가지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분쟁의 요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나이지리아하고 수단하고 기억 좀 해두세요. 나이지리아하고 수단하고. 자,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아프리카의 종교 분포 이 지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지리아하고 수단은 반드시 위치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이지리아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커다란 만이 있어요. 여기가 기니만이거든요. 기니만 안쪽에 보면 가장 큰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나이지리아예요. 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2억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도를 봤더니, 자, 북쪽에서 이렇게 이슬람교가 이렇게 전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로 칠해졌지만 여기 해안가 지역을 따라서는 크리스트교가 있잖아요. 물론 종교 간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석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총격전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수단과 남수단의 갈등이에요. 자, 우리가 수단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가 수단이에요. 표시를 하자면 이게 옛날에 수단이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국경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위에 있는 나라가 그냥 수단이고요. 남쪽에 있는 조금 작은 나라가 남수단이에요. 자, 여기 종교를 봤더니 이슬람교하고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수단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수단은 지금 상대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토속신앙도 믿고 있지만 여기가 남수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여기는 인종도 달라요. 자, 수단은 이집트랑 붙어 있고 뭐 사하라 사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랍계 사람들, 백인 계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남수단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두 국가가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이렇게 갈라선 가장 큰 이유가 석유 자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뒤에 가면 지도가 또 나올 건데 남수단과 이제 수단 사이에 유전지대가 있고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두 나라가
21세기에 들어서 갈라섰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수단, 남수단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후 단원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농업 그런 데서 여러 번 나왔던 곳이에요. 커피의 원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이 나라가 에티오피아죠. 자, 에티오피아는 봤더니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에티오피아는요. 뭐 유럽 국가가 식민 지배를 한 적도 없고요. 계속 독립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원래부터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에티오피아는 어쨌든 크리스트교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좀 독특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양한 지역 분쟁. 자, 지역 분쟁의 원인은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왼쪽에 보면 국경하고 그러니까 국가 경계, 국경하고요. 민족 경계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국경이 뭐 이렇게 뭐 반듯반듯해요. 반듯반듯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반듯반듯한 이유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 지배하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요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게 참 못된 짓인데 참 이게 이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국경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이게 되게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참 이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참 슬프게도 식민 지배를 하던 뭐 제국주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사실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걸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대충 그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그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인데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종족, 민족인데 한 나라로 묶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두 나라 사이가 두 민족, 종족이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한 나라로 묶였어. 그럼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자, 유럽 국가들은 부족 간의 차별을 유발하는 식민 정책을 많이 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식민지를 이렇게 운영하려는 그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식민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 독립을 뭐 추구한다? 또는 뭔가 수탈 같은 거 하려고 그랬을 때 뭔가 반발한다? 그런 건 싫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없도록 이렇게 서로 이간질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런 유럽 국가들한테 뭐 대항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국가들이 독립하고 나자 이제 유럽 애들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민 지배 과정에서 서로 생겼던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수많은 내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가 르완다거든요. 르완다. 벨기에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인데 어쨌든 르완다 내전 있었고요. 뭐 부룬디 내전 등도 있었어요. 옛날엔 되게 이제 심각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심각해요. 심각한데 아무튼 르완다 내전은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은 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속되는 분쟁과 갈등의 영향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지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뭐 국제 난민, 뭐 국내 난민 이렇게 있는데 갈등이 심하면 당연히 난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자,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 그쵸?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에서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가는 이제 여기가 주요 국제 항로다 보니까 여기 소말리아 근처에 해적이 많았었죠. 물론 이제 소말리아 안에서도 내전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수단하고 남수단은 독립하는 과정에서 내전을 겪었고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아마 에티오피아 난민도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큰 가뭄이 들어서 그때 난민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난민은 좀 적은 거죠. 어쨌든 우리 남수단은 어쨌든 분쟁을 겪고 독립을 했으니까 난민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말리아는 지금도 이렇게 뭐 정부다운 정부가 없이 그러니까 해적들도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말리아도 난민이 많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일 위에 보니까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 원인하고 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단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고 아랍계가 거주한다. 그 다음에 남수단은 크리스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거주한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국경지대에 유전지대가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두고 지금도 분쟁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 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저개발 상태인 나라들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식민 지배라는 과정에서 뭐 주로 수탈, 뭐 착취 그런 걸 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거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인구 증가율이 높으나 농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참 슬프게도 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절대 빈곤층이 많아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죠. 그 다음에 저개발의 사회 경제적인 원인 뭐 여러분들 상식에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륙은 뭐 우리가 순상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탁상지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뭐 그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해안가 지역은 그래도 평지가 있는데 내륙 지역에 고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내륙에서 당연히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천이 흐르는 과정에서 폭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 애들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자원이나 뭐 플랜테이션 그런 농업한 것들을 작물들을 유럽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철도 노선이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 내에서 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해안가로만 뻗어 있기 때문에 발전하기에는 일단 철도 교통 노선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농업도 식량 작물보다는 플랜테이션 중심으로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1차 산업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경제가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쟁 방지와 저개발 극복을 위한 노력은 그냥 역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뭐 농업 부분 할 때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호작물 3가지 커피, 카카오, 차. 자, 우리가 커피는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에티오피아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차는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케냐가 또 차로 유명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뭐 수출 구조, 뭐 수입 구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차를 수출한다? 그러면 케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니만 연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트디부아르, 뭐 가나 여기 있는 나라들이 나오면 카카오구나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자, 이 단어는 뭐 일반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뭐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주요 국가의 이름하고 위치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들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건 정리가 어디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3월 달에 나눠준 기본적인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단원으로 돌아올게요.